방과 후 히가시노 게이고 9월 10일 화요일 방과 후 머리 위에서 덜그럭하는 소리가 났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더니 3층 창문에서 거무스레한 뭔가가 떨어지고 있었다. 정확히 내 머리 위쪽이었다. 허겁지겁 옆으로 피했다. 검은 물체는 방금 내가 서 있었던 지점에 떨어져 팍싹 으스러졌다. 그것은 제라늄 화분이었다. 방과 후 교실 건물 옆을 지나가던 때의 일이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잠시 그 살색 화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퍼뜩 정신을 차린 것은 겨드랑이에 솟은 땀이 주르륵 팔을 타고 흘렀을 때였다. 다음 순간 나는 내달리고 있었다. 교실 건물로 뛰어들어 전속력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숨을 헉헉거리며 3층 복도에 섰다. 심장이 거칠게 쿵쾅거린 것은 뛰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공포감이 그제야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 일격을 정통으로 맞았다면 제라늄 꽃의 빨간색이 퍼뜩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창문 위치로 추정해 본다면 어느 교실일까? 내 발은 과학 실험실 앞에서 멈췄다. 안에서 진한 양냄새를 풍기는 공기가 새어나왔다. 얼핏 쳐다보니 문이 5cm쯤 열려 있었다. 나는 그 문을 힘껏 열어젖혔다. 동시에 기분 좋은 미풍이 다가왔다. 맞은편 창문이 활짝 열려서 하얀 커튼이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복도를 뛰어갔다. 화분이 떨어지고 내가 여기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교실의 어딘가에 화분을 아래로 던진 자가 숨어 있을 것이다. 교실 건물은 중간에서 L자형으로 구부러진다. 그 구부러진 모퉁이를 지났을 때 나는 발을 멈췄다. 2학년 C반이라는 팻말이 걸린 교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나는 망설일 것도 없이 드르륵 문을 열었다. 그 교실에 있는 사람은 5명의 학생이었다. 창가 쪽에 모여 앉아 뭔가 글을 쓰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놀라 일제히 이쪽을 돌아보았다. 나는 뭔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너희들 뭐하고 있어? 그러자 가장 앞쪽에 있던 학생이 대답했다. 문예부 시집을 만들고 있는데요. 또릿또릿한 말투였다.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누군가 여기 온 사람 없었니? 5명의 여학생이 서로 마주 본 뒤에 똑같이 고개를 저었다. 복도를 지나간 사람도 없었고 그녀들은 다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없었지 라고 작은 소리로 묻는 것이 귀에 들어왔다. 이윽고 조금 전에 학생이 대표로 나서듯이 말했다. 그런 거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그래, 고맙다. 나는 교실 안을 둘러본 뒤에 문을 닫았다. 그때쯤에야 마침내 피아노 소리가 다시 귀에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계속 들렸던 것 같다. 클래식 같은 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주 들어본 곡이었다. 아마 상당한 실력일 거라는 짐작도 들었다. 복도의 가장 안쪽이 음악실이다. 소리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나는 교실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곳이 그 음악실이었다. 거칠게 문을 열었다. 온화한 물의 흐름을 흐트러뜨리고 아름다운 구축물을 깨부수는 듯한 잡음이었다. 피아노 소리는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뚝 멈췄다. 피아노를 치던 아이가 겁에 질린 듯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낯이 익었다. 2학년 A반 학생이다. 유독 하얀 피부가 인상적이지만 지금은 약간 새파래져 있다. 나도 모르게 미안하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여기
누군가 오지 않았니? 실내를 둘러보면서 물었다. 긴 의자가 세 줄로 늘어서 있었다. 창문 옆에 오래된 오르간이 2개, 벽에는 음악계의 공적을 남긴 유명한 음악가들의 초상화가 걸렸다. 숨을 만한 곳은 없겠다고 판단했다. 그 학생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학생이 치고 있는 것은 그랜드 피아노다. 상당히 오래된 피아노라고 들었다. 그래, 나는 그 아이의 뒤를 지나 창가로 다가갔다. 교정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건물 계단은 이 음악실을 나가 바로 왼쪽에도 있다. 아마도 범인은 그쪽으로 도망친 것이리라. 그럴 만큼의 시간 여유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게 누구냐는 것인데. 나는 피아노를 치던 아이가 지그시 이쪽을 쳐다보는 것을 깨달았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애써 웃는 얼굴을 지으며 말했다. 피아노 계속 쳐볼래? 잠깐 듣고 싶으니까. 그녀는 그제야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힐끗 앞보에 시선을 던진 뒤에 부드럽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조용하게 고조되는 음률. 그렇지, 쇼팽이다. 나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 유명한 곡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쇼팽을 듣는 생각지도 못한 우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내 기분은 환해지지 않았다. 마음은 여전히 우울할 뿐이었다. 내가 교사가 된 것은 5년 전이다. 딱히 교육에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직업을 동경했던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다 보니라는 게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고향의 국립대 공학부 정보공학과를 졸업한 나는 모 가전제품 회사에 취직했다. 본사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선택의 이유 중 하나였지만 내가 배속된 곳은 엉뚱하게도 신슈 쪽의 연구소였다. 하지만 업무 내용은 광통신 시스템 개발 설계여서 그럭저럭 내가 희망하던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연구소에서 3년 동안 근무했다.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 것은 4년째 되던 해였다. 도호쿠 지역에 새 공장이 들어서고 광통신 시스템 개발 연구원 대부분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망설였다. 도호쿠 지역은 너무 멀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산속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선배 사원의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말도 은근히 으스스했다. 이직을 생각해 보았다.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할까 아니면 공무원이 될까. 하지만 그 어떤 길도 그리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았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도호쿠로 가는 수밖에는 없는가? 그렇게 마음먹은 참에 내게 교사가 될 것을 권한 것은 바로 어머니였다. 나는 대학 재학 중에 수학교사 자격증을 땄지만 그것을 써먹지도 않고 묵혀두는 건 아깝다는 것이었다.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을 도호쿠 같은 먼 곳에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겠지만 실제로 교사는 급여 면에서도 그 무렵의 수입에 비해 결코 나쁜 직업이 아니었다. 하지만 교원 임용시험은 그리 간단히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의 그런 염려에 대해 어머니는 사립학교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학협회에 나름대로 연줄이 있었던 모양이다. 딱히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싫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것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내가 갖고 있던 이미지였다. 나이 든 어머니가 일껏 추천해 주시는데 그걸 딱 잘라 거절하면서까지 꼭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나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일단 2, 3년 정도만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던 것이다. 정식으로 임명장이 도착한 것은 그 다음해 3월이었다. 사립 세이카 여자고등학교, 나의 2번째 직장이다. 이 학교는 S역에서 5분 거리, 주택단지와 밭으로 둘러싸인 기묘한 환경이다. 학생 수는 한 학년이 8개 학급, 각 45명씩 360명이다.
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제법 괜찮은 대학 진학률을 유지하고 있어서 현 내의 여고 중에서 명문학교로 손꼽힌다. 실제로 내가 세이카 여고 교사가 되었다고 지인들에게 말했더니 하나같이 좋은 학교로 정해졌네 라고 축하해 주었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는 그해 4월부터 당장 교단에 서게 되었다. 첫 수업은 그야말로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분명 1학년 학급이었다. 나도 이 학교에 처음 왔다. 신입생 여러분들과 똑같은 처지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었다. 첫 수업을 마쳤을 때 나는 벌써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딱히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학생들을 통솔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다. 다만 여학생들의 시선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남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쪽인가 하면 오히려 남들 뒤에 숨어있는 편이다. 하지만 학교 교사는 그럴 수 없다. 학생들은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한다. 수업 시간 내내 100개 가까운 눈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학생들의 시선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쯤부터다. 신경이 무뎌진 게 아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거의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들의 속마음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튼 날이면 날마다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다. 어른인가 싶다 하면 의외로 어린애 같고 그런가 하면 어른 뺨칠 만큼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단 한 번도 그녀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적이 없다. 그것은 교사 생활 1년 차에도 5년 차에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사라는 인종도 전혀 다른 직종을 거쳐온 나에게는 특이한 생물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학생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별 의미도 없이 아득바득 용을 쓰거나 눈빛까지 획 달라져 옷차림이며 머리며 화장을 단속하는 것이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학교라는 곳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내가 갖게 된 느낌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 주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사리를 눈치챈 것은 사흘 전 아침이다. 장소는 S역 플랫폼이었다. 10,000원 전철에서 밀려나와 인파에 휩쓸리듯이 플랫폼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나를 밀쳤다.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나는 균형을 잃고 선로 쪽으로 두세 걸음 비틀거렸다. 가까스로 몸을 바로 세웠을 때는 하마터면 선로로 떨어질 뻔한 참이었다. 남은 거리가 10cm도 안 되었다. 위험하잖아. 대체 누구야? 그렇게 생각한 순간 전율이 온몸을 훑고 갔다. 자칫 떨어질 뻔한 선로로 급행열차가 번개처럼 통과해 갔던 것이다. 마음이 바짝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 고의로 밀쳤던 것이다. 타이밍을 재고 내가 방심하기를 기다려서. 하지만 대체 누가? 안타깝게도 그 인파 속에서 범인을 찾아낸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다. 두 번째로 사리를 감지한 것은 어제였다. 수영부 연습이 없는 날이어서 나는 혼자서 학교 풀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원래 수영은 좋아하는 편이다. 50m를 3번쯤 왕복한 뒤에 풀장을 나왔다. 양궁부 쪽에 코치를 해줘야 했기 때문에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뜨겁게 달궈진 풀장가에서 정리체조를 한 뒤에 샤워를 했다. 9월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날마다 늦더위가 이어졌다. 샤워기의 물줄기가 더할 수 없이 상쾌했다. 그것을 알아본 것은 샤워를 끝내고 수도꼭지를 잠갔을 때였다. 그것은 내 발밑에서 1m쯤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아니,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으니까 침수된 상태였다고 해야 할까? 처음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흰색 작은 상자처럼 보였다. 얼굴을 가까이 대고 관찰해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미친 듯이 샤워실을 뛰쳐나와야만 했다. 그것은 100볼트의 가정용 연장 코드 끝부분이었다. 흰색 작은 상자로 보였던 것은 테이블 탭이다. 그리고 코드의 또 다른 한쪽은 탈의실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었다. 풀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론 그런 건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수영을 하는 사이에 누군가 설치해 두었다는 얘기다. 대체 무엇 때문에? 답은 명백하다. 감전사를 노렸던 게 틀림없다. 그런데도 나는 어떻게 무사했던 것인가? 혹시나 싶어서 누전 차단기 쪽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그러자 예상대로 브레이커가 떨어져 있었다. 물속에서 전류가 지나치게 흐르면서 브레이커의 용량을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만일 좀 더 용량이 큰 브레이커였다면 나는 오싹 한기를 느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제라늄 화분이다. 지금까지 나는 3번이나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런 행운이 이어질 리는 없다. 머지않아 범인은 작심하고 좀 더 과감한 방법으로 나올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먼저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용의자는 학교라는 이름의 집단, 정체를 알 수 없는 인간들의 집단이다. 9월 11일 수요일, 1교시는 3학년 C반, 대학 진학반이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들썽들썽 떠들어대는 곳은 취업반, 조금쯤 열심히 수업을 듣기 시작한 곳은 진학반이다. 교실 문을 열자 소란스럽게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나고 몇 초 뒤에는 전원이 자리에 앉았다. 차렷! 반장의 구령 소리에 하얀 블라우스 차림의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인사를 하고 모두 자리에 앉으면 다시 한바탕 교실 안이 시끌시끌해진다. 나는 곧바로 교과서를 펼쳤다. 교사들 중에는 수업 시작 전에 잡담을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지만 나는 그런 건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다. 정해진 순서대로 말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까? 수십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이야기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은 일종의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52쪽부터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들도 이제 내가 어떤 교사인지 감을 잡았는지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기색이다. 수학 수업에 관한 것 외에는 일절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나한테는 머신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도 잘 알고 있다. 티칭 머신의 줄임말이라는 모양이다. 왼손에 교과서를, 오른손에는 분필을 들고 수업을 시작했다. 삼각함수, 미분, 적분. 아이들의 몇 %쯤이나 내 수업을 알아듣는지 심히 미심쩍다.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쉴 새 없이 필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다. 시험을 볼 때마다 매번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수업이 3분의 1쯤 지났을 때였다. 교실 뒤쪽의 문이 갑작스럽게 열렸다. 아이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보았다. 나도 분필을 든 손을 멈추고 쳐다보았다. 교실에 들어선 사람은 다카하라 요코였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왼편 끝에 가장 안쪽에 있는 자신의 책상으로 향한 채였다. 물론 내 쪽 따위 돌아보지도 않았다. 정적 속에 요코의 발소리가 울렸다. 다음은 부정적분의 치환적분법인데 요코가 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보고 나는 다시 수업을 시작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된 것이 느껴졌다. 요코는 사흘간의 정학 처분을 받았을 터였다. 담배를 피우다 걸렸다 라는 이야기였지만 자세한 것까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오늘이 정학 후 첫 등교일이라는 것은
3학년 C반 담임인 하세 선생에게서 들었다. 그리고 1교시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하세 선생이 내게 말했다. 아까 출석을 불렀는데 다카하라 유코가 안 왔더라고요. 또 무단 결석을 할 모양인데 혹시 지각해서 선생님 수업 중간에 들어오면 따끔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들을 혼내는 데는 영 소질이 없는데요. 나는 속마음을 그대로 말했다. 아이 참, 그런 말씀 마시고 부탁 좀 드릴게요. 선생님은 다카하라 유코가 2학년 때 담임이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러니까 꼭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하세와의 약속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 물론 내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학생을 혼내는데 소질이 없다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실은 다카하라 요코라는 학생을 대하기가 영 껄끄러운 것이다. 요코가 작년에 내가 담임을 맡았던 2학년 B반 학생이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는 요즘처럼 문제아이였던 것은 아니다. 단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조금 앞서간 학생이기는 했다. 올해 3월 종업식이 끝난 뒤였다. 2학년 B반 교실로 와주세요. 퇴근하려고 내 책상에 돌아온 나는 가방 위에서 그렇게 적힌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상당히 잘 쓴 글씨였다. 누가 무슨 일로 불러내는지 전혀 짐작도 못한 채 나는 인적 없는 복도를 지나 교실 문을 열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요코였다. 그녀는 교탁에 몸을 기댄 자세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요코, 너였어? 나를 불러낸 게? 내가 묻자 그녀는 무표정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지? 수학 성적에 뭔가 불만이라도 있으신가? 나는 그다지 익숙하지도 않은 농담을 했다. 하지만 요코는 내 말은 싹 무시해버리고 말했다. 선생님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오른손에 든 하얀 물건을 내밀었다. 봉투였다. 뭐야, 편지? 아니에요. 안을 보세요. 그 말에 봉투 안을 들여다봤더니 기차 표인 듯한 것이 들어있었다. 꺼내보니 3월 25일 9시 출발 특급 열차의 승차권이었다. 도착지는 나가노라고 적혀 있었다. 저 신슈에 갈 건데 선생님이 함께 가주시면 좋겠어요. 신슈? 그 밖에 또 누가 가지? 아무도요. 둘이서만. 별일도 아닌 것처럼 가벼운 투로 요코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 얼굴 표정은 이쪽이 흠칫할 만큼 진지했다. 놀랐잖아. 나는 일부러 과장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왜 하필 나야?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왜 갑자기 신슈야? 그냥 어쩐지 가고 싶어서요. 그보다 가실 거죠?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한 요코의 말투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요? 그녀는 뜻밖이라는 듯이 물었다. 특정한 학생과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우리 학교 규칙이다. 특정한 여자와는요? 뭐? 나는 당황해서 요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 됐어요. 아무튼 저는 3월 25일에 M역에서 기다릴 거예요. 안 돼. 나는 못 가. 오셔야 해요. 기다릴 거니까. 요코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교실 입구에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안 오시면 평생 원망할 거예요. 그런 말을 던지고 휙 복도로 뛰쳐나갔다. 나는 기차표가 담긴 봉투를 손에 든 채 멍하니 교단에 서 있었다. 3월 25일이 될 때까지 나는 몹시 망설였다. 물론 요코와 여행을 떠날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망설였던 것은 그날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 때문이었다. 완전히 무시하고 혼자 멀거니 기다리다가 돌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역에 나가서 설득할 것인가? 하지만 요코의 성격을 감안해보면 그날 순순히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역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1시간쯤 기다리다 보면 제풀에 지쳐 포기하고 집에 돌아갈 거라고 느긋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역시나 그날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침부터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다. 시계바늘이 9시를 지났을 때에는 왜 그런지 큰 한숨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어지간히도 긴 하루였다. 그날 밤 8시경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든 것은 나였다. 네, 마에시마입니다. 전화 너머의 기척으로 요코라고 직감했다. 요코냐? 여태까지 기다렸어? 요코는 침묵하고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고 있는 표정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올랐다. 별일 아니라면 이만 전화 끊는다. 그래도 대답이 없어서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뭔가 묵직한 것이 마음속에 가라앉았다. 봄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3학년으로 올라간 뒤에도 나는 한동안 요코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조심했다. 복도에서 마주칠 듯하면 재빨리 되돌아서고 수업 중에도 최대한 시선을 던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신경질적으로 피하지는 않지만 내가 요코를 껄끄러워하는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요코가 옷차림이며 평소 생활 태도로 문지아 취급을 당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무렵부터라는 것도 실은 마음에 걸려 있었다. 나는 결국 지각에 대해 한마디도 주의를 주지 않은 채 수업을 마쳤다. 어쩌다 지각하는 학생이 있어도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교무실에 돌아와 하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눈썹을 8팔자로 늘어뜨리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떨떠름한 얼굴이었다. 정학 후 첫날에 지각이라니 학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따끔하게 혼내지 않으면 아무튼 알았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불러서 얘기해야겠네요. 하세는 콧등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다. 나보다 2~3살 많은 정도지만 겉모습은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새치머리인데다 뚱뚱하게 살이 쪘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무라하 씨가 말을 건넸다. 다카하라 요코가 학교에 나왔다고요? 그는 항상 뭔가 속뜻이 있는 것처럼 말하곤 한다. 영 마음에 안 드는 타입이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는 아이고 정신 빠진 놈 이라고 툭 내뱉었다. 대체 뭐 하려고 학교에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곳은 자기 같은 해충이 올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지. 애초에 3일 정학이라는 게 너무 약했어요. 일주일, 아니 한 달은 필요한데. 하긴 그래봤자 인간이 달라질 리도 없지만요. 금태 안경을 코 위로 슬쩍 밀어올리며 툭툭 내뱉는다. 해충, 진드기, 쓰레기. 나는 딱히 정의파도 뭣도 아니지만 무라하 씨가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매번 마음이 불쾌했다. 2학년 때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었는데 가끔 있어요. 중요한 시기에 엇나가는 애들이. 일종의 도피죠. 부모도 문제야. 애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K제과의 임원이셨죠? 나는 확인하듯이 하세 쪽을 돌아보았다. 그도 예, 맞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무라하 씨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빤하다는 듯이 말했다. 흔한 케이스네. 아버지가 바쁘다는 핑계로 딸 교육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대신 용돈은 듬뿍듬뿍 주겠죠. 가장 추락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그런 건가? 무라하 씨는 학생 지도부 부장이다. 그런 그가 화나다는 얼굴로 줄줄이 늘어놓는 바람에 나와 하세는 그저 맞장구를 쳐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요코의 아버지가 회사 일로 몹시 바쁜 사람이라는 건 아마 사실일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3년 전쯤 돌아가셨고 집안일은 가정부에게 맡겼는데
거의 그 가정부와 단둘이서 사는 것 같다고 요코가 직접 내비친 적이 있는 것이다. 단지 그 말을 할 때 요코의 얼굴에는 전혀 어두운 그늘이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힘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표정은 명랑한 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나저나 어머니는 대체 뭘 한답니까? 무라하시가 물어보자 하세가 대답했다. 하세는 요코의 어머니가 사망한 원인까지 알고 있었다. 위암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없어요? 이건 뭐 틀려먹었네.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무라하시가 연신 고개를 내저으며 일어섰을 때 수업 종이 울렸다. 2교시다. 나와 하세도 각자 책상으로 돌아가 교재를 챙겨들고 교무실에 나섰다. 하세와 복도를 걸어가면서 두런두런 말을 주고받았다. 아휴, 아무튼 너무 엄격하다니까요, 무라하시 선생은. 학생 지도부니까요. 나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그래도 좀, 실은 요코가 담배 피우다 걸린 거 말인데 화장실에서 뻐끔뻐끔 피웠던 모양인데 그걸 적발한 게 무라하시 선생이에요. 무라하시 선생이요? 처음 듣는 얘기였다. 그래서 요코를 심하게 비난했구나. 3일 정학처분을 결정했을 때도 무라하시 선생만 강력하게 일주일을 주장했어요. 뭐 최종적으로는 교장 선생님 의견대로 정해졌지만요. 아, 그랬군요. 그야 요코가 문제아라는 건 분명하지만 속내를 보면 딱한 면도 있어요. 이건 다른 학생에게서 들은 얘긴데 요코가 변하기 시작한 게 올 3월 말쯤부터라는 거예요. 네? 3월 말이요? 나는 가슴이 덜컥했다. 그 신슈 여행을 함께 가자고 했던 무렵이다. 마에시마 선생도 알겠지만 요코네 집은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계속 가정부가 입주로 집안일을 해줬거든요. 근데 올 3월에 그 아주머니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젊은 가사 도우미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것뿐이라면 별일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요코 아버지가 무리하게 이전 가정부를 그만두게 하고 젊은 여자를 집에 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저간 사정 때문에 아이가 점점 삐뚤어지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짐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세와 헤어진 뒤 나는 요코의 승부욕 강한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순수하기 때문에 더더욱 절망했을 때는 그 반작용이 크게 나타난다. 나는 학생 지도에는 영 서툴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어긋난 아이를 여러 명 알고 있다. 신슈 여행을 부탁했을 때의 일이 새삼 생각났다. 어쩌면 요코는 그런 가정 환경의 변화를 괴로워하던 끝에 그 여행을 생각해냈던 게 아닐까? 물론 여행 중에 나한테 상담하고 뭔가 충고를 얻으려는 생각 따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것을 들어줄 사람을 원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응해줄 수 없었다. 아니, 애초에 응해줄 마음도 없이 냉정하게 외면했을 뿐이다. 우리 반 아이들이 3학년이 되고 첫 수업 때가 생각났다. 결국 마음에 걸려 요코 쪽을 보았을 때 얼굴을 든 그녀와 눈이 마주쳐 버렸다. 그때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쿡 찌르는 듯한 눈빛이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어째 떨떠름한 표정이시네. 3학년 교실 근처를 지나갈 때 누군가 뒤쪽에서 말을 건넸다.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는 학생이라면 빤히 정해져 있다. 게이코 아니면 가나에다. 뒤를 돌아보니 예상대로 게이코가 다가오는 참이었다. 어제 부부싸움이라도 하셨어요? 너는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자 게이코는 목을 꾹 움츠렸다. 아휴, 기분이 좋기는요. 지금 최악이에요. 이거 도키타 선생님에게 혼났거든요. 자신의 머리칼을 손끝으로 집으면서 말했다. 여성스러운 웨이브가 꼬불꼬불 들어갔지만 파마는 당연히 금지사항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다고 말했는데도 도키타 선생님은 도무지 믿어주질 않는다니까요. 도키타 선생은 그쪽 반의 담임교사다.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당연하지. 1학년 때는 반듯한 단발머리였잖아. 아무튼 그런 거에 너무 엄격하세요.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화장은 이제 안 하는 것 같네. 그건 좀 그렇죠. 너무 눈에 띄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게이코는 화장을 하고 양궁부 연습에 참가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오렌지색 립스틱이 아주 잘 어울린다나 어쨌다나 하는 소리를 했었다. 스기타 게이코, 3학년 비반, 양궁부 주장이다. 소녀티를 벗고 바야흐로 성인 여성으로 서서히 변신 중이다. 3학년쯤 되면 다들 부쩍 어른스러워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이 게이코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영 어렵기만 한 학생이다. 그 통합 합숙 훈련 이후로 특히 그렇다.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된다. 그런데 게이코 쪽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합숙 훈련 때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었다. 어쩌면 이 여학생에게는 그런 건 별일도 아닌 것인가? 오늘은 연습에 나오실 거죠? 게이코는 나무라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요즘에 양궁부 연습을 거의 봐주지 않았다. 신변의 위험을 감지하고 방과 후에는 일찌감치 집에 가기로 했기 때문이지만 게이코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미안하지만 오늘도 내가 시간이 없네. 연습 잘 부탁한다. 아이 참, 요즘 1학년 애들이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는데.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나갈 수 있을 거다. 꼭 나오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고 게이코는 빙글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지난번 합숙 훈련에서의 일은 역시 꿈이었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세이카 여고에는 12개의 운동부가 있다.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 측에서는 학생 모두에게 운동부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후원도 아끼지 않는다. 그 보람이 있었는지 농구부와 배구부를 선두로 각 운동부마다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종 대회에서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해마다 두세 팀은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데도 2년 전까지 운동부 합숙 훈련이 금지되어 있었다. 한창 때의 여학생들을 함부로 외박하게 할 수는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지만 이런 인습은 타파하기 어려워서 해마다 합숙 훈련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의견이 운동부의 통합 합숙 훈련이었다. 각 팀마다 제멋대로 합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운동부 전체가 모여서 합숙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행선지나 숙소는 학교 측에서 정하면 되고 인솔교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직적인 감독도 가능하다. 단체로 움직이면 금전적인 부담도 줄어들 터였다. 물론 반대 의견도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작년에 드디어 제1회 통합 합숙 훈련이 실현되었다. 나도 양궁부 지도교사로서 동행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학생들의 평판도 아주 좋아서 당분간 계속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올 여름방학 제2회 통합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 행선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현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레저 센터였다. 일주일 동안 연습에 매진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첫날의 일정표는 우선 6시 30분 기상, 7시 조식, 8시부터 11시까지 연습, 12시부터 중식,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연습, 석식은 6시 30분, 그리고 10시 30분에는 소등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상당히 힘든 일정이지만 각 팀별로 적절히 휴식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했고 자유시간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서 불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특히 석식에서 소등까지의 시간을 크게 기대하는 모양이었다. 평소 학교에서는 맛볼 수 없는 친밀감과 연대감을
서로에게서 느꼈을 터였다. 나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일이 많았지만 연습 내용은 매일 저녁마다 빠짐없이 점검했다. 그리고 그건 사흘째 날 저녁이었던 것 같다. 합숙 훈련 전반부의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양군 부원들의 실력이며 앞으로의 방침을 점검하기 위해 나는 식당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소등 후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였으니까 아마 11시쯤이었을 것이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대형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양궁은 성적이 분명하게 점수로 표시되는 스포츠다. 따라서 각자의 실력 향상도를 측정하는 데는 그날의 득점을 보는 것이 가장 손쉽고 빠르다. 그래서 지난 4일 동안의 부원들의 득점을 그래프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다음 날에 그 그래프를 부원들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다. 작업을 시작하고 한참 지났을 때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얼굴을 들었다. 테이블 건너편에 게이코가 서 있었다. 열심히 하시네요. 그녀다운 건방진 말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왠지 평소에 장난스러운 느낌이 없었다. 소등이야, 안 자냐? 아니, 그냥 좀... 게이코는 내 옆에 와서 앉았다. 탱크톱에 조깅 바지 차림은 약간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 아, 득점 데이터 정리하시는 거네요. 노트를 들여다보며 그녀가 말했다. 내 기록은... 아, 이거구나. 약간 아쉽네. 요즘 연습한 것 중에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균형이 무너진 거야. 타이밍은 좋은데. 좀 더 하다 보면 나아질 거다. 가나에도 히로코도 여전히 바닥을 헤매네. 자세는 깔끔한데. 화살을 쏜다기보다 활에 떠밀리는 느낌이야. 한마디로 힘이 부족해. 결국은 트레이닝인가? 바로 그거지. 거기서 대화는 끝났다는 생각으로 나는 다시 연필을 들고 노트를 마주했다. 하지만 게이코는 전혀 일어설 기미가 없었다. 옆에서 턱을 괜 채 노트에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안 자냐? 조금 전과 똑같은 말로 물어보았다. 잠이 부족하면 더위를 이겨내기 힘들어. 하지만 게이코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스라도 마시죠. 가까운 자동 판매기에서 캔주스 2개를 뽑아왔다. 그리고 조깅 바지 아래로 쭉 뻗은 맨다리를 대담하게 꼬고 의자에 앉았다. 나는 슬쩍 시선을 돌리면서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괜찮아요. 주스 1개쯤은 제가 사드릴게요. 그럴 수는 없지.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처지일 텐데. 나는 지갑에서 100엔 동전 2개를 꺼내 게이코 앞에 내놓았다. 그녀는 흘끗 동전을 쳐다보더니 손을 내미는 대신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저기요, 사모님이 걱정돼요? 캔주스의 뚜껑을 따고 한 입을 마시려던 나는 하마터면 뿜을 뻔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어때요? 어려운 질문이네. 걱정되지는 않지만 그리워요? 그렇지는 않지. 신혼인 것도 아니고. 그립지는 않지만 욱신욱신? 어허, 얘가?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죠? 너 술에 취했어? 어디서 술을 조달했어? 그러고 보니 어째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나는 게이코의 얼굴 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눈을 빤히 마주 보았다. 그 진지한 눈빛에 신경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고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 3분인지 아니면 2, 3초인지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가짜는 표현을 해보자면 그 순간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었다. 게이코가 눈을 감은 것이 먼저인지 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이 먼저인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단지 둘 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얼굴을 맞대고 당연한 일처럼 입술을 맞댔다. 나는 스스로도 이상할 만큼 침착했었다. 누군가 불쑥 식당에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고 귀를 기울였을 정도다. 그리고 게이코도 긴장은 하지 않았었던 것 같다. 그 증거로 그녀의 입술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이런 때 내가 사과해야 하는 건가? 게이코의 입술에서 물러선 뒤에도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나는 물었다. 탱크톱에 맨살이 드러낸 어깨는 내 손 안에서 점점 더 땀이 배어나는 것 같았다. 왜 사과를 해요? 게이코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되물었다. 나쁜 일도 아닌데. 이런 짓을 하다니 내 마음속을 모르겠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라는 말인가요? 아니, 나는 말을 얼버무렸다. 그럼 왜요? 안목에 룰을 깬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요. 게이코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여전히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룰에 묶여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요, 뭘. 세게 나오네. 나는 게이코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고 캔 주스를 단숨에 비웠다. 어느새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슬리퍼를 질질 끄는 듯한 소리다. 이따금 소리가 겹쳐서 들려오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와 게이코가 떨어진 것과 식당 문이 열린 것은 거의 동시였다. 들어온 것은 두 명의 남자다. 뭐야, 마에시마 선생이었어요? 키가 큰 쪽의 남자가 말을 건넸다. 육상부 지도교사 다케이다. 또 한 사람은 무라하시였다. 무라하시는 운동부 지도교사는 아니지만 합숙훈련의 총괄 감독으로 함께 왔다. 게이코도 함께 있는 걸 보니까 연습 회의를 하시던 중인 모양이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케이는 내 앞에 펼쳐진 그래프며 노트를 보면서 말했다. 순찰 중이에요? 내가 묻자 뭐 그렇죠 라고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식당 안을 한바탕 둘러보더니 조금 전에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갔다. 게이코는 두 사람이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고 있더니 이윽고 내 얼굴을 보았다. 분위기가 깨져버렸네. 평소와 똑같이 웃는 얼굴을 보였다. 이제 그만 자야지. 네. 게이코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도 테이블 위를 정리했다. 그리고 식당 앞에서 헤어질 때 게이코는 내 귓가에 대고 말했다. 다음에 또 봐요. 흠칫해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유난히 또렷한 어조로 인사를 건네고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복도를 멀어져 갔던 것이다. 다음 날 연습 때 나는 게이코와 마주치는 것을 어쩐지 피하고 있었다. 양심에 찔리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나이값도 못하고 수줍음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게이코의 나에 대한 태도는 전날까지와 하나도 다른 게 없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1학년 미야사카 에미가 결석했고 그 밖에는 모두 나왔습니다. 출결 보고를 할 때만 묘하게 위험 있는 말투를 쓰는 것도 똑같았다. 몸이 안 좋다니. 그러면 안 되는데. 감기에라도 걸렸나? 아이 참. 여학생이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딱 눈치를 채셔야죠. 빙긋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며 영악한 말을 날리는 것도 변함이 없었다. 그 뒤로 게이코는 오늘까지 한 번도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신경을 쓰는 것은 내 쪽일 뿐인지도 모른다고 최근에는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다. 별일도 아니다. 10살 넘게 어린 여자애의 다음에 또 봐요 라는 말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게이코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영리한 아이처럼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요염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 얼굴이다. 정신 차려 라고
나 자신을 나무라고 싶은 기분이었다. 4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다. 신문을 보면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은 뒤에 커피타임을 즐기고 있는데 교무실 문이 열리고 학생 한 명이 들어왔다. 다카하라 요코였다. 그녀는 실내를 쓱 둘러보더니 재빨리 하세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갔다. 중간에 나와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세는 그녀를 보자 얼굴을 찌푸리며 즉각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리는 나보다 책상 4개 정도 앞쪽이어서 얼굴 표정이 고스란히 보이고 대화도 띄엄띄엄 귀에 들어왔다. 신문을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상황을 살펴보자 무표정하게 시선을 떨군 요코의 옆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정학기간이 끝난 날에 지각이라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제 담배는 안 피울 거지.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유종의 미는 거둬야 할 거 아니냐. 하세의 잔소리는 학생을 지도한다기보다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들렸다. 요코는 여전히 듣는 둥 마는 둥 아무 반응이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 얼굴을 보고 있는 사이에 어라? 하고 생각했다. 머리칼이 짧아진 것이다. 이전부터 머리가 그리 긴 편은 아니었지만 저렇게 짧지도 않았다. 전에는 약간 컬이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고 앞머리도 상당히 짧아졌다. 이미지 체인지라도 한 건가? 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쪽으로 정신을 뺏기고 있는 참에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마스자키 교감이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뭔가 재밌는 기사라도 있어? 이런 식으로 끈적거리는 그의 말투가 싫었다. 용건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알랑거리는 듯한 몇 마디를 늘어놓는다. 뭐 세상이야 여전히 똑같죠. 무슨 일이십니까? 그 다음 말을 재촉하자 마스자키는 신문기사에 시선을 던진 채 맥 빠진 목소리를 냈다. 교장 선생님 호출이야. 나는 신문을 마스자키에게 건네고 서둘러 교장실로 향했다. 교장실 문을 노크하자 네 라는 소리가 들려서 안으로 들어갔다. 구리아라 교장이 등을 돌리고 앉아 담배 연기를 토해내는 것이 보였다. 벌써 몇 번이나 금연에 실패한 모양이다. 교장은 의자를 빙글 돌려 이쪽을 향하더니 입을 열자마자 물었다. 양군부는 좀 어떤가? 올해는 전국대회 출전을 노려볼 만하지 않나? 나지막하지만 우렁우렁한 목소리다. 예전에 럭비로 몸을 단련한 인물다운 데가 있었다. 글쎄요, 될지 말지. 왜 그래? 기운이 없네?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있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런가 싶더니 즉시 담뱃갑에서 한 개비를 뽑아냈다. 자네 양공부 지도교사로 몇 년째지? 5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슬슬 성과를 좀 내야지.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돼. 어떻게든 눈에 띄는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양공부가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니까 상위에 오르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했던 건 자네지 않나.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마음 먹고 뛰어봐. 3학년에 스기타 게이코라고 했던가? 그 선수는 어때? 재능은 있습니다. 전국대회까지 올라갈 전망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좋아. 그 선수를 중점적으로 훈련시켜.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해도 돼. 아니 그렇게 싫은 얼굴 하지 말고. 물론 자네의 방침에 간섭하려는 건 아니야. 나름대로 성과를 좀 내줬으면 하는 것뿐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운동부를 육성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덩달아 학교 이름도 떨친다는 방식에 그리 반발하는 마음은 없었다. 학교도 어차피 경영인 이상 홍보에 힘을 기울이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리아라 교장처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따라가기 힘든 마음이 들곤 했다. 실은 자네를 부른 건 양공부가 아니라 다른 일 때문이야. 교장의 표정 변화를 보고 나는 어라? 하고 생각했다. 얼굴 표정이 갑작스레 온화해졌던 것이다. 일단 거기 좀 앉아. 옆에 응접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머뭇머뭇 자리를 잡자 구리아라 교장도 맞은편에 앉았다. 할 이야기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다카카즈에 대한 거네. 다카카즈는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교장의 아들이다.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1류 국립대를 나와 이 지역 기업에서 엘리트 코스를 달리고 있는 모양이지만 정력적이라는 인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 오히려 허약하고 소극적인 것 같았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인상과 실제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겠지만 교장이 말을 이어갔다. 다카카즈도 벌써 28살이야.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좀처럼 괜찮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네.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신부감인데 본인이 사진을 보는 족족 고개를 저는 상황이라서 말이야. 자기 낯짝도 좀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욕을 했다. 그러다 이번에 점 찍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 것 같아? 글쎄요. 그게 누구든 나와는 상관없었다. 아소 교코 선생이야. 어? 네. 내 반응에 교장은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놀랐나? 네, 놀랐습니다. 아소 선생이라면 나이가 26살이야. 아무래도 똑똑한 아가씨가 좋을 것 같아서. 실은 다카카즈에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꽤나 마음에 든 눈치야. 그래서 8월 여름방학 때 아수 선생이 일찍을 서는 날에 슬쩍 이야기해봤는데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 다카카즈의 사진이며 이력서도 건네줬어. 아, 네, 그래서요? 대화의 흐름을 타고 나도 모르게 그 다음 이야기를 재촉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야. 그게 벌써 3주일 전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 넌지시 운을 때 봐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얼버무리기만 하는 거야. 싫으면 싫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속내를 알 수가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어.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거야. 중간쯤부터 교장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서서히 감이 잡혔다. 한마디로 아소 교코의 속마음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교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눈치가 빠르네. 바로 그거야.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린애 심부름이지. 그 참에 아수 선생의 남자 관계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철저하게 말이지. 물론 나이가 26이나 됐으니까 그런 일도 한두 가지쯤은 있겠지. 나도 그리 완고한 사람은 아니네. 문제는 현재야.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아수 선생이 이 혼담에 별 뜻이 없다면 그런 것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겠죠. 가망이 없다는 건가? 교장이 불쾌한 듯한 목소리를 냈다. 아,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좋아. 그럴 경우에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해줘. 원하는 건 가능한 한 들어줄 생각이니까. 알겠습니다. 신랑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실 말씀은 그것뿐이십니까? 나는 약간 정색하는 목소리를 내보았다. 나는 이제 끝났는데 자네도 뭔가 이야기할 게 있나? 교장의 말투가 신중해졌다. 내 표정을 읽어낸 것이리라. 누군가 또 저를 노렸습니다. 뭐라고? 저를 노렸어요. 어제 교실 건물 옆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화분이 떨어졌습니다.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처럼 교장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우연한 일이
3번씩이나 연달아 일어나겠습니까? 플랫폼에서 떠밀린 것, 풀장에서 감전사할 뻔한 것은 교장에게 이미 말했었다. 그래서 뭐가 그래서냐고 쏘아붙이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나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러자 교장은 담배를 재떨이에 내려놓고 팔짱을 끼더니 어려운 문제에 부닥친 것처럼 떨떠름한 얼굴로 눈을 꾹 감았다. 좋은 대답은 나오기 힘들겠구나 하고 나는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교장이 말했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교장은 눈을 감은 채 입만 움직이고 있었다. 이건 학생들이 저지르는 일종의 비행이야. 다른 학교, 특히 남고 같은 데서는 조직 폭력배 비슷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경찰을 개입시키는 건 아무도 좋게 생각하지 않아. 이건 어디까지나 학생과 교사 간의 문제이네. 여기서 교장이 눈을 번쩍 떴다. 어떻게든 살살 달래서 이를 무마하려는 눈빛이었다. 아마 장난일 거야. 좀 심하게 장난을 친 거라고. 설마 자네를 죽일 마음이겠어? 그런 일에 괜히 심각해져서 경찰까지 불러들이면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야. 하지만 범인이 하는 짓은 실제로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교장은 갑자기 험악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탁 쳤다. 자네는 제자들을 믿지 못하는 겐가? 나는 놀랐다. 이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런 자리가 아니었다면 아마 웃음이 터졌을 것이다. 그런 변명거리를 생각해낸 것 자체가 경이로웠다. 이봐, 마에시마 선생. 다시 목소리가 온화해졌다. 당근과 채찍을 실천하고 있는 건가? 앞으로 딱 한 번이야. 한 번만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나도 더 이상 말리지 않음세. 어때? 그러면 됐지? 그 한 번이 나에게 치명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 포기한 것이다. 앞으로 딱 한 번만입니다. 내가 다짐을 하자 교장은 살았다는 듯이 표정이 환해져서 학교 교육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다. 교사의 자세, 학생의 자세. 그런 헛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수업이 있어서 이만이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열고 나올 때 아들 녀석일 잘 부탁해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대답할 마음은 나지 않았다. 교장실을 나오자 오후 수업의 예비 종소리가 울렸다. 총총 걸음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에 섞여서 나는 교무실로 돌아왔다. 구리아라 교장은 교장일 뿐만 아니라 세이카 여고의 이사장이다. 말 그대로 독재자다. 교장의 기분 여하에 따라 교사의 목 한둘쯤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교육 방침도 획획 바뀔 정도다. 다만 학생들의 평판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욕망에 대해 솔직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점이 좋다라고 예전에 게이쿠가 말했던 적이 있다. 실은 구리아라 교장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우였다. 전쟁 끝난 직후의 혼란기에는 둘이서 그야말로 악착같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부를 축적한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사업 쪽으로, 구리아라 교장은 학교 쪽으로 길이 갈라졌지만 성공한 것은 교장 쪽뿐이었다. 아버지는 나이든 어머니와 약간의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3살 위의 형님 부부가 본가에서 시계방을 운영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나에게 교사가 될 것을 권하면서 어머니는 구리아라 교장에게 연락한 모양이었다. 그러자 단번에 세이카 여고 교사로 초빙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런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장은 나를 가족처럼 허물없이 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거꾸로 업무 이외의 일로 내가
교장을 위해 움직여 주어야 할 일도 당연히 많았다. 조금 전에 지시한 임무도 그런 일 중에 하나였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여학생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무라하 씨와 학생 하나가 마주한 채 서 있었다. 일단 교실로 돌아가. 얘기는 방과 후에 들을 테니까. 무라하 씨는 출입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 전에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무라하 씨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무라하 씨의 키는 나보다 약간 작은 정도니까 170cm가 조금 못 될 것이다. 그런데 마주선 여학생은 그 무라하 씨와 거의 비슷할 만큼 키가 컸다. 어깨 폭도 상당하다. 뒷모습만으로도 호조 마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라하 씨는 정면으로 마사미를 쏘아보았다. 그녀도 분명 기가 센 그 눈빛으로 마주 노려봤을 게 틀림없다. 이윽고 마사미는 말했다. 알겠습니다. 방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무라하 씨에게 인사를 하고 마사미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교무실을 나갔다. 나를 포함해 다른 교사들은 잠시 그 모습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5교시 준비를 하는 하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슬쩍 무라하 씨 쪽을 살펴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수업 중에 무라하 씨 선생이 학생을 나무랐는데 그때 이 자식들이라는 단어를 쓴 모양이에요. 호조 마사미는 그걸 항의하러 왔어요. 자식들이라는 말은 모욕적인 의미의 차별어 아니냐고. 무슨 그런... 별일도 아니죠. 호조도 그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반쯤은 고집 싸움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자리로 돌아왔다. 호조 마사미, 3학년 A반 반장이다.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교 수석이어서 세이카 여고 설립 이래 최고의 재원이라는 말도 그리 과장은 아니다. 목표는 도쿄대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합격한다면 그야말로 학교 설립 이래 최고의 성과다. 검도부 주장이기도 한데 현 내에서 손꼽히는 여학생 검도사라고 알려져 있다.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문무를 겸비한 실력자다. 그런 그녀가 올 3월부터 중불난 활동을 시작했다. 중불난이라고 했다가는 자칫 문매를 맞을지도 모른다. 호조 마사미식으로 말하자면 오랜 인습에 사로잡혀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획일화된 관리교육을 타파하기 위해 들고 일어섰다 라고 한다. 하지만 수업을 거부하거나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에 관한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짓을 해봤자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우선 1, 2학년을 결집해 옷차림 규제 완화 검토회를 열고 그 결과를 학생회를 통해 학교 측에 주장했다. 1, 2학년을 동원한 것은 3학년은 이래저래 바쁜 시기인데다 어차피 금세 졸업이라는 생각에 그런 활동에 주력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모양이었다.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은 현재로서는 그 옷차림 검토회 뿐이지만 앞으로 두발 모임 등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였다. 호조 마사미가 암적 존재라고 지칭하며 창끝을 겨눈 것이 학생 지도부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을 엄하게 억누르는 무라하 씨였다. 그가 3학년 A반 수업을 끝내고 돌아오면 마사미가 뒤따라와서 수업 중의 말투와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항의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런 일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호조 마사미를 상당한 문제아로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마사미의 항의는 규칙에 준하는 정당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의 내용도 합당하다고 할 만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성적까지 뛰어나다. 교사들 중에는 호조 마사미가 졸업할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라고 태어난 얼굴로 말하는 자까지 있었다. 여기저기서 칭찬해주니까 제가 진짜로 잘난 줄 알고 저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무라하시가 자리에 앉으면서 누구에게 알 것도 없이 말했다. 분통이 터지는 모양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뒤에도 호조 마사미의 활동은 전혀 그 기세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5교시 수업종이 울렸다. 분주하게 의자를 밀며 일어서는 소리가 울렸다. 아소 교코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도 일어섰다. 교무실을 나와 10m쯤 걸어간 곳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긴 머리를 쓸어올리며 내 쪽을 흘끔 돌아보았다. 차가운 시선이었다. 무슨 볼일 있느냐는 듯한 눈빛이다. 아까 교장 선생님 호출을 받았는데 분명하게 반응이 있었다. 그녀의 발길이 약간 슬로우 모션이 되었다. 아소 선생이 어떤 생각인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던데요. 교장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말할 생각이었다. 나는 완곡한 표현에 서툰 편이다. 계단 바로 앞에서 그녀는 멈췄다. 나도 함께 멈춰섰다. 마에시마 선생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야 하나요? 침착하기 이를 데 없는 말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교장에게 의사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아수 선생이 직접 하셔도 좋겠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아기가 솟구쳤다. 계단을 올려다보며 슬쩍 말해보았다. 아소 선생의 이력도 알아봐 달라던데요. 어떤 이력인지는 아시겠죠? 그녀의 발소리가 멈춘 순간 나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당황한 듯한 침묵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오늘 6교시는 1학년 A반. 내 담당은 대부분이 3학년 수업이지만 유일하게 2반만 1학년이다. 이 아이들은 2학기에 접어들자 드디어 고교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조금쯤은 차분해진 것 같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중학생 같은 어린애들이 제잘제잘 떠들어대면 신경이 당해내지를 못한다. 자, 그러면 다음 연습 문제를 앞으로 나와서 풀어볼까? 내가 말하자마자 아이들이 목을 움츠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1번 문제는 야마모토 유카, 2번 문제는 미야사카 에미. 나와서 풀어봐라. 학급 명단표를 들여다보며 지명하자 야마모토 유카가 잔뜩 겁이 난 얼굴로 일어섰다. 동시에 안도의 한숨이 사방에서 흘러나왔다. 한심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고교 시절에 똑같은 행동을 했었던 게 생각났다. 미야사카 에미는 무표정하게 칠판으로 향했다. 에미는 성적이 우수한 편이다. 예상대로 왼손에 교과서를 들고 오른손으로 분필을 잡더니 답을 쓱쓱 써내려갔다. 그 나이대의 여학생이 좋아할 만한 동글동글한 글씨였다. 그리고 답도 정답이었다. 나는 에미의 왼쪽 팔이 신경이 쓰였다. 아직도 흰 붕대를 감고 있다. 에미도 양궁부원인데 이번 여름 합숙훈련 중에 왼쪽 손목을 삐었다. 라고 나중에야 들었다. 그때 당시에 다쳤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건 나한테 혼이 날까봐 생리 중이라고 둘러대고 양궁 연습을 쉬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심한 데가 있는 여학생이다. 왼쪽 손목은 괜찮니? 문제를 풀고 자리로 돌아가는 에미에게 작게 물었더니 그녀도 목이 우는 듯한 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칠판에 적힌 정답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을 때였다. 뱃속까지 우르릉 울리는 듯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이쪽 교실 건물은 바깥벽에 바짝 붙어 있어서 옆에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소음이 항상 들려오곤 한다. 하지만 방금 난 소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지나갔어야 할 소리가 계속 한자리에서 울리고 있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오토바이 3대가 도로 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화려한 색깔의 셔츠를 입고 풀페이스 헬멧을 쓴 젊은 애들이 무질서하게 오토바이 튜닝 머플러에 부릉부릉 공회전을 넣고 있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녀석들이다. 폭주족인가? 관종이야, 관종. 짜증나. 창가짜리 학생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이 교실은 2층이라서 도로가 잘 보인다. 다른 학생들도 엉거주춤 일어나 목을 빼고 내다보려고 하고 있었다.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다. 어떻게든 칠판 앞으로 돌아와 다시 수업을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창 밖이 궁금한 모양이었다. 저거 봐, 손을 흔드는 바보도 있어. 아이들이 또 한눈을 팔고 있었다. 나는 주의를 주려고 했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드디어 선생님 출동.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바깥을 내다보았다. 남자 둘이 오토바이를 탄 녀석들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뒷모습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무라시와 오다 선생이다. 둘 다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뭔가 주의를 주는 것 같았지만 녀석들은 전혀 떠날 기미가 없었다. 그러자 2명의 교사는 들고 있던 양동이의 물을 오토바이를 향해 획 뿌려버렸다. 한 대가 흠뻑 젖어버렸다. 게다가 치육교사 오다가 그 오토바이에 탄 젊은 애를 붙잡으려고 뛰어가자 놈들은 뭔지 알아들을 수 없는 험한 소리를 내뱉으며 마침내 물러갔다. 와, 해치웠어. 학생 지도부는 역시 대단하네. 교실 안에서 환성이 터졌다. 더욱더 수업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칠판에 적힌 답의 설명을 끝낸 것은 6교시가 끝나기 직전이었다. 교무실로 돌아갔더니 무라시를 중심으로 몇몇 교사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다. 무슨 영웅이라도 된 듯한 기분인 모양이다. 멋지게 쫓아내시던데요. 옆자리라는 것도 있어서 인사차 말해주었다. 무라시는 신이 나 있었다. 이게 다른 학교에서도 자주 쓰는 방법이거든요. 다행히 효과가 있었어요. 다시는 안 오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홀이라는 중년 여교사가 말했다. 그러자 무라시의 얼굴도 약간 심각해졌다. 대체 어떤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는 건 틀림이 없지만요. 우리 학교 학생하고 아는 사이인지도 모르죠. 내가 말했더니 주위에 2-3명이 에이 설마요 하고 웃었다. 하지만 무라시는 엄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 말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런 학생은 즉시 퇴학시켜야 합니다. 특유의 냉정한 말투였다. 오늘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곧장 퇴근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어제 화분이 떨어진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 달라붙어 있었다. 학교 밖이라고 반드시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교내에서 어물거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바람에 내리 3일 동안 양궁부 연습을 봐주지 못했다. 하지만 내일은 어차피 참석해야 한다. 내가 퇴근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아소 교코가 옆으로 다가왔지만 일부러 무시하기로 했다. 그녀 입장에서는 이번 혼담이 재벌가에 들어갈 기회니까 아까 했던 내 말이 분명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하나둘 하교하는 학생들 틈에 섞여 교문을 나섰다. 하루가 드디어 끝났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다. 오늘은 특히 심신이 피곤한 것 같다. 그만큼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뜻인가? 학교 정문에서 S역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다. 감색 스커트에 하얀 블라우스 차림의 학생들이 335 걸어간다. 나는 중간쯤까지 아이들과 함께 갔지만 스포츠 용품점에 들러야 할 일이 생각나 옆길로 빠졌다. 주택단지를 지나 차량 통행이 잦은 국도변을 따라가면
스포츠 용품점이 나온다. 현 내에 몇 군데밖에 안 되는 양궁 용품을 취급하는 곳이다. 세이카 여고 양궁부는 실력이 좀 늘었습니까? 가게 주인이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처음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나이는 나보다 서너 살 많을 것이다. 예전에 하키를 했다더니 역시 키는 작지만 탄탄하게 균형 잡힌 몸집이다. 생각만큼 실력이 늘질 않네요. 코치가 안 좋은 탓인지. 나는 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스기타 게이코는 어때요?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던데. 교장과 똑같은 말을 한다. 일단 게이코의 이름만은 꽤나 알려진 모양이다. 그럭저럭 괜찮은데 앞으로 얼마나 갈지. 딱 1년만 더 하면 좋을 텐데요. 아차, 스기타 게이코가 3학년이었죠.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양궁 용품을 구입한 뒤에 가게를 나왔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20분쯤 지나 있었다. 9월의 늦더위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온기를 되돌아갔다. 트럭이 달리면서 부옇게 말아올린 먼지가 땀에 젖은 몸에 엉겨드는 것 같아 더욱더 무덥게 느껴졌다. 모퉁이 길에 접어든 참에 나는 발을 멈췄다. 도로가에 서 있는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토바이에 걸터앉은 남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란 셔츠와 빨간 헬멧, 틀림없었다. 아까 낮에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3인조 중에 한 명이다. 게다가 그 남자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우리 학교 학생이다. 나는 그 학생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미지 체인지를 한 숏컷이 인상에 남아있었다. 다카하라 요코였다. 내가 쳐다보는 것을 이윽고 그쪽에서도 눈치챈 모양이었다. 요코는 잠깐 놀란 표정을 보였지만 곧바로 무시하듯이 등을 돌려버렸다.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뭔가 지시를 내리는 건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요코는 여전히 반대쪽을 향하고 있고 오토바이의 젊은 남자는 헬멧 안쪽에서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저 친구 아는 사람이니? 나는 요코의 등에 대고 말했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 대신 젊은 남자 쪽에서 이 사람 누구야? 라고 요코에게 물었다. 의외로 나이가 어린 목소리였다. 이쪽도 고등학생인가? 요코가 등을 돌린 채 툭 내뱉었다. 우리 학교 선생님. 그 말을 듣고 헬멧 안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 같았다. 뭐야, 선생이야? 낮에 그 새끼들하고 한패잖아. 낮에 그 새끼들이라는 건 무라시와 오다 선생을 가리키는 것이리라. 상당한 앙심을 품었는지 미움이 가득 담긴 말투였다.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말을 하면 어떡해. 나까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요코가 나무라듯이 그 젊은 남자에게 말했다. 늘적지근한 목소리였다. 그 말에 젊은 남자는 금세 기가 죽었는지 아니 그래도 라고 말끝이 애매하게 헬멧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튼 이제 그만 가봐.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그럼 생각 좀 해볼 거지. 알았어. 생각해 볼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눈 뒤 남자는 땅이 부르릉 하고 울릴 만큼 엔진 소리를 냈다. 그리고 내 쪽을 돌아보며 고함을 쳤다. 낮에 그 선생에게 두고 보자고 전해주쇼. 그는 필요 이상의 소음과 배기가스를 흩뿌리며 달려가 버렸다. 나는 요코에게 조금 전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 아는 사람이니? 그러자 그녀는 오토바이가 달려간 곳을 응시하면서 대답했다. 오토바이 친구예요. 머릿속에 든 건 별로 없지만요. 오토바이 친구라니. 요코 내가
오토바이를 탄다고?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물론 오토바이는 교칙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히 말했다. 타죠. 이번 여름에 면허를 땄고 멍청한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서 신나게 타고 다녀요. 내 던지는 듯한 말투였다. 입가엔 웃음까지 짓고 있었다. 수준 떨어지는 말은 싫다고 하지 않았어? 내 말에 그녀의 입가가 다시 팽팽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갑게 내뱉었다. 뭐 상관없어요. 무라시 선생한테 일러 바치시든지. 일러 바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라도 눈에 띄면 퇴학감이다. 그것도 좋죠. 이 근처에서 자주 타고 다니니까 머지않아 들키겠네요. 자포자기하는 그 태도에 나는 곤혹스러웠다. 결국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내뱉고 말았다.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라. 얼마 안 남았잖냐. 졸업한 뒤에 실컷 하면 되지. 아, 그때는 나도 좀 태워줘라. 진짜 상쾌할 것 같은데. 하지만 요코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내 얼굴을 쓱 노려보면서 말했다. 그런 말 선생님한테는 전혀 안 어울리거든요. 요코. 됐어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렇게 말하더니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몇 미터쯤 앞에서 멈춰서더니 내 쪽을 돌아보았다. 내가 어떻게 되건 말건 관심도 없으면서 그 순간 마음이 털썩 무거워졌다. 그 무게 때문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요코가 뛰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어떻게 되건 말건 관심도 없으면서 그 말이 몇 번이고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어느새 저녁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